제2의 화양연화냐라는 겁니다. 제2의 화양연화인지 아닌지 몰라요. 물음표가 붙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윤오찬 거절 한동훈 전 비대위원들과는 만찬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 다 같이 좀 용산에 와서 지금 점심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요 라고 얘기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보다 더 먼저 비대위원들하고는 저녁 만찬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럼 건강상 이유로 용산에서의 오찬은 거절을 했는데 비대위원은 만약에 건강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관련해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집에서만 있고 본인이 약간 이제 반농담처럼 이렇게 있는 게 나는 좀 전혀 불편하지 않다. 집에서만 있는 게. 전화 통화를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마다 지금 나아지게 되는데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아이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건강이 소진됐다는 느낌은 유세 지원을 오면서 만난 한동훈 위원장한테 강하게 느꼈고요. 예. 굉장히 힘든 상태일 거다라고 짐작은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2알 먹고락도 만나셨으면 더 멋있었겠다. 만약에 저한테 그냥 전화 한 통 걸어서 뭐 할까 말까 물어봤다면 네. 저는 이를 악물고락도 만나라.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갈등을 갖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었다. 다시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두 분이? 뭐 대통령께서 조만간? 다시 한번 초청을 하시면 뭐 수락하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아니 안 만날 이유가 있나요? 네. 지금 나오는 얘기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나랑 전화해서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 뭐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몸이 안 좋은 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조정훈 당선인은 타이레놀 2알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약을 먹긴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걸 보면 김윤영 대변인님.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도 뭐 전원으로 듣긴 했지만 네. 생각보다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는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좋다. 네, 사실 국민의힘 선거유세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거유세 막판쯤에 가셨을 때는 한 지역구 선거유세 끝나고 나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가 많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현장에 계셨던 분들 말을 들으면 거의 뭐 좀 체력적으로 고갈된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힘든 모습이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보통 한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신 분들을 보면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 개 선거구에서 진 게 아니라 전체 선거구를 어쨌든 이끌었고 거기에 패배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도 피로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회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육체적 피로도 피로인 건데 정신적인 피로가 상당할 거다. 지역구 하나가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만찬을 했다는 날짜가 또 묘해요. 언제 만났나 봤더니 지난 16일에 만났다고 합니다. 이 16일이 어떤 날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과 같이 만찬을 했었던 날이죠. 최수영 위원님. 이게 또 타이밍이 또 이렇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함의는 담겨 있어요. 분명히 대통령의 오찬을 거절한다는 거 아무리 건강상의 이유지만 그건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우리 사실 5년 단임자 대통령자에서 정권의 2인자로 불렸던 사람 혹은 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의 오찬을 거절한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번아웃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얗게 불태웠다를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그럴 겁니다. 그런데 타이레놀 2알이라는 말이 상징해 주듯 어떤 식으로라도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 건 그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큰 꿈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왕관을 쓰려는 자는요. 때로는 독배도 흔쾌히 들이킬 줄 아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그 날짜도 네. 그 홍준표 시장과 만났다는 점은 지금 분명히 본인의 그 말을 하고자 하는 전달의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끝나고 나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러니까 그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홍 시장이 더군다나 그 만찬을 끝나고 나오자마자 지금 현행 룰 당원 당신 100%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앞으로의 국민의힘 어떤 그런 그 체제에서 네. 그 충분히 홍준표 시장이 역할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불편하죠. 더더군다나 배신자론을 꺼냈기 때문에 대권놀이다, 셀카놀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도 아마 그런 것들이 공교롭지만 저는 그 함의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안 만난다는 것은 네.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두고 여권 내에서 갈등이 계속 지속된다는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두 분 다 그거는 지속되는 거 그거는 상황이 정말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하는 그런 오찬 다시 추진하라고 얘기했고 네. 한 위원장은 아직은 침묵의 시간이지만 저는 조만간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봉합의 시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결국은 두 사람 또 만나서 다시 한번 봉합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거는 모두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아까 약간 영수회담이랑 좀 비슷해요. 지금 그것도 양쪽이 다 이해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한동훈 위원장이 만찬 자리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겠죠.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 뭐라고 했는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녁 먹으면서 나는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 이 좌천됐을 때 검사로 좌천됐을 때를 얘기하면서 난 이런 시간에 익숙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런 시간 좌천됐을 때를 얘기하면서 말한 이런 시간이 나한테는 어떤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죠. 저희가 그 얘기를 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정권 때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혼자 책 한 권 들고 가던 케이크집 케이크라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의 이 일산에 제가 한 4번째 좌천될 때가 이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였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요.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네. 지금 내 인생이 화양연화였다라고 여기 있을 때 다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 오늘 키워드가 제2의 화양연화 물음표가 붙었죠. 차재원 교수님. 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의 이 시간 제2의 화양연화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하기 나름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총선 때 사실 그 여당의 이게 대표격으로서 총선을 지휘했잖아요. 그래서 네. 역대급 참패를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한동훈의 가능성도 보여줬지만 한동훈의 한계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에 대해서 맞서는 일종의 프레임으로서 2조 심판을 내세웠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전략적 미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한동훈표 정치가 무엇인가를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여당 대표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 세력으로서 총선을 이기고 난 뒤에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비전과 정책을 갖고 나라를 이끌 것인가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내공을 쌓는 시간을 통해서 한동훈표 정치, 한동훈표의 정치 그러니까 철학 네. 이런 부분들을 채워놓는다고 한다면 제2의 화양연화도 될 수 있을 건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네. 사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에 와서 보니 그때가 화양연화였어요. 내가 그때 4월 10일 총선 지고 참 참패했을 때 집에서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가 화양연화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시점을 이후로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다시 한번 올라서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이 시간을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내공을 근데 어떻게 쌓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요거 장효미 변호사님. 네. 내공을 어떻게 쌓아야 될까요? 조언을 해주시면.
뭐 들리는 말로는 책을 굉장히 빨리 읽으신다고. 그래서 자동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뭐 학습을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태도의 변화, 정치인으로서 견지해야 되는 태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야당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구정물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 저는 다시는 정치권에서 좀 국민들이 보기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과 태도,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외면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치 혐오에 기반한 여러 정책들, 뭐 의원 수를 줄이겠다 할지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세비를 줄이겠다고 하는 숙고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뭐 500인의 숙이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는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높여야 된다는 게 국민들 여론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줄이면 한 명이 갖게 되는 권한이 또 늘어나거든요. 이런 여러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민이 과연 좀 익은 채로 정치권에 등장했는지 전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숙고라는 게 기계적인 공부, 어떤 정치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에 대한 성찰이 조금 더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근데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 그러잖아요. 네, 왜 쌓을까요? 뭐 저축하기 위해서 쌓겠습니까? 보관하기 위해서 쌓겠습니까? 쓰려고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 이건 복귀 시사 발언이에요. 복귀 시사 발언인데 그럼 이번에 복귀하느냐? 이번은 아닐 겁니다. 이번은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복귀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그 정서상 맞지도 않고 실제로 그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다시 전면에 복귀할 때는 명분과 타이밍과 세력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고전 내공을 쌓겠다라 하면 아마 국민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본인이 무언가 이제 SNS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여론전을 하거나 혹은 이제 본인이 뭐 공부한다는 게 책을 읽는다는 것으로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 말대로 내가 더 뭐 배울 게 있다고 이제 50 넘어서 해외 가겠느냐 하는 얘기처럼.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본인이 무언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여론 활동들을 좀 하겠다. 그래서 저는 SNS 활동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아니면 뭐 이른바 한동훈 TV 같은 또 유튜브 플랫폼을 하나 개설함으로써 직접 소통하는 모습들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이번에는 대면으로 현장에서 했지만 이번에 본인이 좀 말하자면 보완하거나 앞으로 또 확장해야 될 지점들은 그런 국민과 여론과 소통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잠적의 시간이 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또 소통과 그 여론전을 통해서 본인의 성장을 좀 더 이끌어 나가는 그런 단계를 하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내 복귀 시점은 조금 이후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즉각적인 복귀는 아니지만 뭔가 계속 소통을 하는 이 연은 갖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정치를 책으로 배울 수는 없는 거다. 책 많이 본다고 그 안에서 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길 내공이 쌓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측면을 열심히 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만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윤오찬 사양한 한 여비대위원들과는 지난주 함께 저녁 요 기사의 요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말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예상 의석수가 크게 낮게 나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선거 전략적으로 발언 수위를 높여서 야당을 향해서 정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 때문에 좀 비판도 있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배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저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한동훈 위원장 좀 조급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이 발언 내가 전략적으로 한 거다, 일부러 한 거다라는 거예요, 김은영 대변인님. 이거 전략적으로 한 건데 효과가 그럼 있었습니까? 일단 여의도연구원이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 자료는 여의도연구원 전략 분석 자료는 뭐 비대위원장이나 뭐 사무총장 정도에서밖에 볼 수 없는 자료인데 네. 저도 본 사람들의 전언을 들었을 때 저희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 입장에서는 당시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면 뭔가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고 네. 사실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거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저는 드는 생각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일반 정치인들 중에서 여당의 대표로서 선거를 주도해서 끌어본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자산을 경험을 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국 선거구를 다 돌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건 역시 대선 주자들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 그리고 지금 쉬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저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더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공부만 충분히 하신다면 저는 더 크게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예, 저는 뭐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들하고 그 만찬 과정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유세 때 험한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뭐 저 기사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 대사 한마디 비겁한 변명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외관 판세가 저렇게 안 좋아졌을까? 네. 그 원인이 곰곰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당의 실체를 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들이 뒤졌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여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할 탄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여의도 300인의 언어가 아니라 5천만의 문법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신압으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천만의 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여의도의 화법에 갇혀서 더 심한 언어를 쓰고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해초를 들은 겁니다. 5천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고 했지만 결국 여의도식 전략, 여의도식 화법 안에 갇히다 보니까 진 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그 전략 통하지 않았다. 잘못된 전략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 좀 어떻게 지내는 건지 만찬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좀 차곡차곡 살펴봤죠. 근데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정치로 복귀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보폭 넓히는 오, 윤심 파고드는 홍, 홀로 서려는 한입니다. 정치에 다시 복귀를 할 것 같은데 오찬을 거절하는 걸 보니까 홀로 서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더불어서 다른 두 명도 지금 같이 나왔죠. 보폭 넓히는 오입니다. 지금 서울 낙선자, 당선자들 다 만찬에 초대해서 거의 매일 만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라 라고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 저희도 몇 번 다뤘습니다. SNS로 계속해서 이제 입장을 내고 있죠. 윤 책임론 반박하고 적극 옹호, 나 홀로 대권놀이 했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온 세 사람,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 다 결국 차기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 대선이 3년이 남았어요. 3년이 남았는데 대권 잠룡들이 벌써 몸을 좀 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일각에선 최소영 의원님, 좀 너무 일찍 몸 푸는 거 아니야? 3년 남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여소야대 정국과도 관련이 있죠. 이제 전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최소한 보수층 지지 내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권은 뺏기지 말아야 하겠다. 그런 이제 욕구와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이 어쨌든 지금 제각각 위치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제각 결이 다른 거는 홍준표 시장은 제가 보기에 그 지난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고 패배한 다음에 네. 바로 이제 대구시장으로 하방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본인이 느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당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내가 여론조사에서는 이겼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졌단 말이죠. 이례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보기에 이제 그래서 지금 당원 100%도 얘기하는 게 본인이 그때 가장 뼈아팠던 지점들이 이제 그것만 복구하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윤 대통령과 매우 밀착하는 거는 현역 대통령이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권력의 경험칙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이라는 거는 네. 나의 정체성과 내 지지 기반에 얼마큼 확장성을 더하는 게임이냐라는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계속적인 이제 확장성과 그다음에 본인이 서울시장으로서의 결과물을 내서 보수층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지도자로 소구하겠다. 그 딱 떨어진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참 이례적인 거예요. 지금 김용 부대변인 얘기했지만 짧은 시간에 등판해가지고 전국 선거를 다 누볐던 사실 이례적인 그 굉장한 자산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자산이
본인의 말하자면은 그 성찰과 숙고의 시간이 더해진다면 그게 좋은 쪽으로만 간다면은 앞으로 여권의 잠룡으로서 충분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의 자기의 어떤 그런 부족한 점들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일회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각각의 결이 다른 각축이 여권의 그 말하자면은 포인트를 가져오긴 하지만 세 사람 다 그렇다고 대놓고 지금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드러내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측면도 있어서 저는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여소야대 형국이 조금 더 일찍 몸을 푸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면 사실 차기 대권 주자, 여권의 대권 주자라고 꼽힌 사람이 셋만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경향입니다. 총선 후 윤 대통령과의 거리 착붙 홍준표, 멀찍 한동훈입니다. 여기 좀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운데 딱 자리하고 있죠. 지금 주변에 지금 위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홍준표 시장,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 다음이 안철수 의원, 그 다음이 나경원 당선인, 멀찍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근데 표정도 또 이런 사진을 넣었어요. 네, 지금 착붙 홍준표, 멀찍 한동훈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나오지 않았던 사람은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이 여기 더 들어있죠. 요거는 장효미 변호사님. 네. 사실 좀 더 한 발 떨어져서 보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거리가 다 다릅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적정 거리인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완전히 지지하고 대통령 뜻에 따르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반기를 들지도 않는 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본인 입장 내면서 정부 비판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안 관련해서는 잘하셨다,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탠스를 좀 잘 잡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앞으로 당내 입지를 기반으로 대권 행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의 어떤 입장과도 결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 친윤이란 부분이 분명히 정치적인 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좀 네.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전당대회 준비하고 대통령과 거리가 상당히 멀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다고 비윤, 반윤까지는 아니다. 대통령과 또 인간적인 관계가 또 해소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같은 그 궤도 안에 이렇게 설정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제일 여기서 의미심장한 건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죠. 대통령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후배라고 했고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된 것 대통령 뜻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죠.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패한 후에. 네. 그런데 이렇게 그때만 해도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세우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 지금 개인적인 의견으로 안철수 가장 가운데 있으니까요. 또 안철수 의원이 제일 좀 잘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이었던 한동훈 위원장이 멀찍이 있다는 게 또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대권 얘기까지 지금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사실 대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머지 않은 시간에 다시 정치를 시작을 하려면 결국 당으로 돌아오는 방법밖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에 돌아올 자리가 있을 것이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반성은 없이 친윤 원내대표 답정이입니다. 답정이가 뭐냐? 답은 정해져 있다. 이철규다. 라는 게 답정이에요. 네. 동아일보는 반성이 없다라는 걸 먼저 앞에 붙였습니다. 일단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친윤 원내대표로 이철규 의원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철규 영입 출신 초선 중진들을 접촉하고 있다. 영입위원장이었었죠. 본인들이 영입했었던 초선 중진들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친윤 이 구심점으로 당 단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 일각에선 이런 흐름에 한동훈 견제 의도 아니야라는 해석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여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권 관계자, 이 의원이 원내 중심을 잡을수록 한 전 위원장의 설 자리는 좁아진다고 봐야 한다. 친윤이 당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김인영 대변인님. 네. 이철규 원내대표 체제에선 한동훈 위원장이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좁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지지율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지지 기반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당내 지지 기반이 없더라도 네. 국민적 지지가 있으면 충분히 세력도 만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에서 이철규 의원만 유독 부각되는 이유가 네. 사실 현역 의원들께서 원래 보통 통상적인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뭐 스스로 자천 타천 이렇게 거론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나서시는 분이 전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원내대표 선거가 당선이 되더라도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권한보다는 책임이 너무 막중하고 아무리 잘해도 50점을 넘기기 힘든 자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뭐 이철규 의원이나 친윤 세력이 친윤을 자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득세할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원내대표 선거는 선거 투표함 열기 전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선거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런 점까지 조금 더 고려하시고 조금 더 좀 상황을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근데 또 역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그럼 지금 원내대표,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자리가 다들 선호하는 자리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철규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 지금 같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 선거를 치르면서 비례대표 공천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두 사람 간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는 우리 당 공동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혁신형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게 보입시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죠, 뭐. 의원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찬 거절한 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요. 네, 이철규 의원 총선 후에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유, 그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여의도에서 그 원내대표 선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동차 세일즈맨들한테 자동차 파는 선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동차를 파는 거예요. 자동차 세일즈맨들한테. 근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철규 원내대표가 사실 인재영입위원장 하면서 많은 사람을 영입했잖아요. 이 분들이 그러면 누구를 또 지지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신 정치권을 영입해서 자동차 팔게 해주신 분이니까 네. 그건 당연히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지점은 원내대표가 된다 그래서 정말 그게 본인의 커리어에 큰 뭐 도움은 되겠지만 극한 직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 192석의 거야 상대해야죠. 그다음에 임기 3년 차에서 힘이 빠지지를 원치 않는 당정 간의 소통을 또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면서 그 밸런스를 유지해야죠. 굉장히 힘든 그거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서 아예 이철규 의원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이유는 그 잡음을 최소화하고 그나마 그 야당의 협상력을 좀 위임함으로써 좀 이번 정부를 돌파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원내대표 도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한동훈 위원장과 무슨 역학관계가 있느냐고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원내 상황은 사실은 국민의 민심과 직결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에 무슨 당직 갖고 한동훈 위원장이 복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직접적 인과관계로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남들 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힘든 자리지만 본인이 지고 가겠다라는 걸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원내 상황과 또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당내 어떤 보직을 갖고 올 게 아닌 이상 원내에 입성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은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